새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바다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파도는 낮게 깔렸고 수평선 위의 불빛들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막 속에는 이미 누군가가 치밀하게 준비한 공격의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항로이자 군사적 긴장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전략 해역. 이곳에 한국산 첨단 전투 체계를 탑재한 단 한 척의 함정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경계 임무처럼 보였습니다. 연합 해군 전력은 이미 주변 해역에 넓게 퍼져 있었고 대형 자산을 보유한 강대국 해군들은 자신들의 감시망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누구도 이 밤이 전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 함정의 존재는 조용했습니다. 과시도 없었고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무서운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휘실 내부의 공기는 차갑고 정교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이 동시에 정보를 띄우고 있었고 전투정보 요원들은 거의 말을 아끼다시피 하며 각자의 장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신호, 적외선 탐지 정보, 전자파 수집 데이터, 인근 수상 및 공중 자산의 연계 정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통합 전투관리 개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적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적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먼저 읽어내는 구조. 그것이 이 함정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현지 시간 밤 11시 40분. 맨 처음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것은 거대한 경보음도 극적인 호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대부분의 체계라면 흘려보냈을 법한 미세한 패턴 변화였습니다. 수면 가까이부터 움직이는 작은 점들, 간헐적으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불규칙 신호. 보통이라면 해상 잡음이나 민간 선박의 흔한 변칙 기동으로 처리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함정의 분석 체계는 그 움직임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몇 초 뒤 추가 데이터가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 반응이 미묘하게 비정상적이었고 전자파 방출 패턴 역시 일반 상선과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 모든 신호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생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방향성과 속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각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측 분석 요원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급속히 달라졌습니다. 전투 체계는 수집된 신호를 자동으로 재분류했고 위협 가능성이 있는 표적들을 계층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에 떠오른 점들은 더 이상 이름 없는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고속 소형정으로 추정되는 표적, 자폭형 무인정으로 보이는 소형 여론, 뒤쪽에서 지휘 통제를 맡는 듯한 중형 선박, 전자교란을 지원하는 보조 플랫폼까지 하나씩 정체가 드러날 때마다 지휘실 내부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문제는 숫자였습니다. 처음엔 5, 곧이어 9, 그리고 다시 13. 시간이 흐를수록 포착되는 표적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술 화면에 떠오른 적성 선박 수는 무려 29척. 그것도 단순한 무질서한 집단이 아니라 역할이 분담된 공격 편대에 가까웠습니다. 앞쪽에는 반응을 유도하는 미끼 전력, 측면에는 접근 차단을 흔드는 교란 전력, 후방에는 핵심 타격 지시를 내리는 지휘 노드가 존재했습니다. 상대는 처음부터 정면 승부가 아니라 포화와 혼선을 이용한 포위형 타격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접근이 생각보다 훨씬 깊숙한 거리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합군이 형성한 감시 범위를 완전히 무력화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은 분명 기존의 탐지 논리를 비껴가며 상당히 가까운 곳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연합 장교들은 처음 보고를 받고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위협 자산이 조용히 그리고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존 해전 상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함정은 달랐습니다. 믿느냐 마느냐의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싸울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함장은 짧고 냉정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표적 그룹화 시작, 지휘 노드부터 식별.
그 한마디와 함께 함정 전체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각 무장체계의 반응 시간이 재조정되었고 유도무기 배정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최적 교전 순서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접 방어 체계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남겨두고 중거리 요격 수단과 정밀 타격 자산이 먼저 배치되었습니다. 적이 많을수록 무차별 대응은 오히려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은 숫자와 싸우는 대신 구조를 부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적의 눈과 귀, 그리고 명령 체계를 먼저 찢어버리는 것. 그것이 한국식 교전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 측 통제망에서도 한국 함정의 분석 결과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장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단순히 적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이 내놓은 위협 분류와 예상 공격 축, 그리고 표적 우선순위가 지나치게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교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적이 어떤 순서로 밀고 들어올지 거의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걸 지금 다 읽어낸 겁니까? 대답은 짧았습니다. 한국 함정은 이미 발사 순서까지 계산 중입니다. 그 순간 바다 위의 침묵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돌 직전의 정적이었습니다. 29척의 적성 선박은 마치 검은 파도처럼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고 단 한 척의 한국 함정은 그 모든 흐름을 정면에서 받아내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승부는 언제나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이해하고, 누가 먼저 결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밤의 첫 순간만큼은 그 세 가지를 모두 한국 함정이 쥐고 있었습니다. 전투 개시 승인 요청이 올라왔고 함장은 마지막으로 전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위에 떠 있는 29개의 점. 그 점들은 잠시 뒤 바다 위에서 불꽃과 파편으로 바뀔 수도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지휘실 안에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짧지만 역사를 바꾸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교전 준비 완료. 1차 대응 개시. 바로 그 10분이었습니다. 미국도, 연합군도, 그리고 적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산 무기의 진짜 실전 능력이 처음으로 드러난 시간이 교전 준비 완료. 1차 대응 개시. 그 명령이 떨어진 순간 지휘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적 속에서 움직이던 수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이제는 실제 타격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전투가 시작되면 현장은 혼란으로 가득 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잘 준비된 전투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일수록 더 조용해지고 더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냉정함이 그 밤 한국 함정을 다른 모든 전력과 구분짓는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전술 화면에 표시된 29척의 적성 선박은 겉보기엔 단순한 포위망처럼 보였지만 실제 구조는 훨씬 교묘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고속 소형정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속도를 이용해 넓은 범위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며 방어 측의 대응 방향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뒤쪽에는 자폭형 무인정들이 낮은 피탐지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고 측면에서는 전자교란 장비를 실은 지원선들이 간헐적인 신호 방해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후방,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는 전체 움직임을 조정하는 지휘 선박 몇 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계산은 분명했습니다. 먼저 사방에서 동시에 위협을 느끼게 만들고 방어 화력을 여러 방향으로 찢어놓은 다음 혼선 속에서 핵심 공격 자산을 깊숙이 밀어넣는다. 강한 한방이 아니라 감시체계를 피로하게 만들고 판단을 늦춘 뒤 치명타를 꽂는 방식. 숫자가 많은 적이 자주 쓰는 전형적인 압박 전술이지만 바다라는 공간에서는 그 위력이 배가 됩니다. 특히 야간, 복합 전자 환경, 협소한 항로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단 한 번의 오판이 곧 함정 전체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한국 함정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함장은 전체 접근축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가장 먼저 적의 선두가 아니라 후방의 지휘 노드를 타격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소형정이 더 급한 위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전장을 개별 표적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29척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부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연결 구조였습니다. 눈앞의 칼날보다 그 칼날을 움직이는 손목을 먼저 끊는 판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사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명령이 떨어진 직후 중거리 정밀 타격 자산이 우선 할당되었고 전투체계는 거의 망설임 없이 후방 지휘선으로 추정되는 표적들의 교전 해법을 생성했습니다. 적은 자신들이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적어도 완전한 구조가 파악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 첫 번째 요격 자산이 날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방에서 강한 섬광이 번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충격이 거의 간격 없이 이어졌고 적 편대의 중앙 통제 신호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휘실 내부에서는 짧은 보고가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1번 지휘 노드 반응 소실, 2번 지휘 추정 선박 방향 이탈, 적 편대 간 속도 동기화 붕괴 확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9척이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은 전장의 무서움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숫자가 질서를 가질 때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전력이라도 서로의 움직임이 어긋나고 명령 전달이 끊기면 그 순간부터 집단은 위협이 아니라 표적이 됩니다. 한국 함정은 바로 그 지점을 노렸고 첫 3분 만에 적의 전술 구조를 반쯤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측 지휘부를 충격에 빠뜨린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잘 막아낸 것이 아니라 공격 편대를 실시간으로 해체해버리는 장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 역시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방 통제에 문제가 생기자 전방의 고속 소형정들이 오히려 더 거칠게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제를 잃은 일부 전력은 기존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돌입했고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훈련된 체계가 무너지면 움직임은 거칠어지지만 예측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몇 척은 좌현 쪽으로 급선회했고 또 다른 일부는 한국 함정의 사각을 노리듯 흩어졌습니다. 자폭형 무인정으로 추정되는 소형 열원도 수면 가까이 붙어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산 전투체계의 두 번째 진짜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함정은 대규모 표적이 난잡하게 흩어지기 시작하면 추적 우선순위가 흔들립니다. 위협 평가가 꼬이고 가까운 목표에 본능적으로 화력이 쏠리며 결과적으로 중요한 표적 하나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함정은 달랐습니다. 표적이 흩어질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위협도를 재배열했습니다. 접근 속도, 충돌 예상 시간, 탑재 화력 가능성, 전자 신호 특성까지 종합해 각각의 표적에 새로운 위험 등급이 실시간으로 부여됐고 무장 체계는 그 순서에 맞춰 거의 지체 없이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전방 돌입을 시도하던 고속 소형정들이 하나씩 불꽃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선박이 측면에서 폭발했고 두 번째 표적은 선수 부분이 들려오르며 방향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표적은 접근 경로가 겹치는 순간 연속 대응에 걸려 거의 동시에 무력화되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짧고 강한 섬광이 계속 이어졌고 그 뒤로 검은 연기와 파편이 번져나갔습니다. 적은 숫자로 압도하려 했지만 한국 함정은 그 숫자를 오히려 타격 효율의 기준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많이 몰려올수록 더 빠르게 분류하고 더 정확하게 끊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측 전술 채널에서는 당황한 반응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속도면 근접 방어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 아니다. 중간 거리에서 계속 잘라내고 있다. 저게 가능한가? 표적이 너무 많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화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함정은 화력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응은 목적이 분명했고 각 무장체계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위험만 골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먼 표적엔 먼 무장, 빠른 표적엔 빠른 대응,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위협에는 중첩 방어를 배치하는 시기였습니다. 전장이 혼란스러울수록 체계가 정교해야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첫 5분이 지났을 때 적 편대는 이미 원래의 공격 형상을 거의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후퇴를 시도했고 일부는 통신 불능 상태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몇 척은
여전히 한국 함정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면 가까이 접근한 소형 표적들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고 반응 시간도 짧아 마지막 순간까지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함장은 두 번째 결심을 내립니다. 근접 방어 체계 개방, 잔여 표적 전면 차단. 이 명령과 함께 전투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먼 거리에서 구조를 부챘다면 이제는 살아남은 칼날들을 하나하나 부러뜨려야 할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 무기의 마지막 대응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접 방어 체계 개방, 잔여 표적 전면 차단. 그 짧은 명령이 내려진 순간 바다 위의 공기는 다시 한번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투가 멀리서 적의 구조를 찍고 흐름을 무너뜨리는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살아남은 위협이 함정의 숨결이 닿는 거리까지 밀려드는 국면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오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몇 초의 지연, 단 한 번의 추적 실패, 단 하나의 판단 실수가 곧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간에서 대부분의 함정은 진짜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한국 함정은 오히려 이 순간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전술 화면에는 여전히 다수의 적 표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방 지휘 노드가 파괴되고 중거리 요격으로 상당수가 무너졌지만 돌진 본능처럼 밀고 들어오는 잔여 표적들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특히 자폭형 무인정으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 몇 척은 크기가 작고 수면에 바짝 붙어 움직여 탐지가 까다로웠습니다. 고속 소형정들 역시 선회 반경을 줄이며 좌우로 흔들리는 기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빨랐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방어 체계의 계산을 흔들기 위해 일부러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적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중거리 방어망을 뚫고 살아남은 소형 표적들을 최대한 가까이 밀어 넣은 다음 하나라도 충돌시키거나 근접거리에서 동시에 폭발시키는 것. 그렇게만 된다면 대형 함정이라도 큰 충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야간의 좁은 해역에서는 파편, 화염, 충격파, 전자장비 손상까지 한꺼번에 겹치며 후속 대응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은 바로 그 마지막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의 근접 방어는 단순한 최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립된 또 하나의 전투 단계였고 앞선 중거리 교전과 완전히 연결된 상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눈앞으로 밀고 들어오는 표적들은 이미 수분 전부터 추적되고 있었고 각각 어떤 속도와 각도로 접근하는지 어느 순간 가장 취약해지는지까지 계산된 상태였습니다. 한국 측은 마지막 순간에 놀라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 훨씬 전부터 그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근접 표적이 위험거리 안으로 들어오자 함정의 대응은 번개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짧고 거친 경고음이 울렸고 자동 추적이 활성화된 직후 근접 방어 화력이 불을 뿜었습니다. 어두운 바다를 가르며 뻗어나간 연속 대응은 선두에 있던 고속 소형정을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선박은 순간적으로 불꽃에 휩싸였고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한쪽으로 비틀리며 수면 위로 반쯤 들려 올랐습니다. 이어 선수 부분이 파열되며 거대한 물기둥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격파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적들에게 이 거리에서도 뚫을 수 없다는 공포를 각인시키는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하나를 막는 동안 다른 하나를 놓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여러 표적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근접할 때는 우선순위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국 함정은 첫 번째 표적을 제거한 직후 망설임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접근 시간, 충돌 가능성, 잔존 탑재물 위험도까지 반영된 재계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졌고 방어 체계는 거의 사람의 개입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게 다음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좌현 방향으로 파고들던 자폭형 무인정 한 척이 갑자기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물살이 비정상적으로 갈라졌고 여론 신호도 급상승했습니다. 지휘실에서 누군가 즉시 외쳤습니다. 자폭형 가능성 높음, 충돌 예상 시간 짧음. 하지만 그 경고가 끝나기도 전에 한국 함정의 대응은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짧은 점사, 이어지는 보조 화력,
그리고 마지막 확인 타격까지 3단계의 대응이 거의 한 덩어리처럼 이어졌고 소형 표적은 함정에 닿기도 전에 공중으로 찢겨 올라갔습니다. 순간적으로 타오른 불꽃이 바다 위를 붉게 물들였고 파편은 본체에 도달하기도 전에 대부분 힘을 잃고 수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연합 채널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방금 벌어진 것이 단순한 자동 방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 과정을 지켜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무작정 많이 쏘는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반응하면서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계산된 차단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공포는 화력의 크기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정밀함이 보여줄 때 사람은 더 큰 위압을 느낍니다. 적의 남은 고속정들은 그제야 이상함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함정 앞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 거리에서 지휘 노드가 끊기고 중간 거리에서 편대가 찢기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살아남은 개체들조차 차례차례 정교하게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한국 함정은 어느 거리에서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전장의 보통 상식으로는 한 단계쯤 약한 구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전투에서는 그 약한 구간이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몇 척은 마지막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거의 자포자기한 듯 전속력으로 한국 함정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포위도, 교란도, 협동도 무너진 상황에서 남은 것은 충돌뿐이라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말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두 한 척은 근접 방어선에 들어오자마자 선수 부분이 파열되며 그대로 침몰했고 뒤따르던 두 척은 회피 기동 도중 서로 항적이 겹치며 순식간에 대응 사선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짧은 섬광 2번, 이어 물보라와 검은 연기, 살아남은 잔여 표적은 방향을 잃은 채 바다 위에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승부는 끝나 있었습니다. 전투 시작 후 10분 남짓, 최초 포착된 29척 가운데 대부분은 격침되었거나 사실상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불길에 휩싸인 채 표류했고 일부는 선체가 완전히 뒤집혔으며 나머지는 통제 불능 상태에서 후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검은 밤바다는 이제 불타는 잔해와 끊어진 항적, 그리고 연기 기둥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처음 그 숫자가 주는 위압감은 사라지고 대신 한 척의 함정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결과만이 남았습니다. 미국 측이 진짜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국 함정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전투가 거의 무너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근접전이 벌어지면 아무리 승리하더라도 방어 측 역시 크고 작은 손상, 대응 지연, 탄약 낭비, 체계 과부하를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국 함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체계 안에서 전장을 접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전투 종료 직후 연합 채널에서 한 미군 장교가 낮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날 밤 바다를 떠올려야 합니다. 방어란 보통 밀려드는 위협을 간신히 버텨내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 함정이 보여준 것은 달랐습니다. 적이 설계한 공격 구조를 먼저 읽고 그 구조를 끊고 살아남은 위협의 흐름까지 다시 설계한 뒤 마지막엔 전장을 완전히 자기 방식대로 정리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방어라기보다 전장 통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미국조차 기겁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단지 적 29척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어떤 수준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충격. 한 척이 보여준 이 결과는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해양 분쟁과 연안 교전의 기준 자체를 바꿔놓을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장은 전투가 끝난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연합군은 그 한국 함정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가? 왜 미군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평가가 아니라 연구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왜 그날 이후
한국산 무기를 대하는 세계의 시선이 눈에 띄게 달라졌는가. 전투가 끝난 뒤에도 바다는 한동안 쉽게 침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잔해들이 어둠 속에서 떠다녔고, 곳곳에서는 아직도 작은 폭발음과 금속 파열음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29척이 만들어내던 압박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믿기 어려운 현실감이었습니다. 연합군 전술 채널 안에서는 한동안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고, 모두가 같은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 장면이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한국 함정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전투 전까지만 해도 일부에서는 그것을 유능한 동맹국의 현대식 전력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되 실전에서 판도를 바꾸는 급의 존재로까지 상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몇몇 서방 해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매우 효율적인 장비 정도로 보는 인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좋기는 하지만 결국 기존 강대국 체계 안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단 10분 남짓한 교전은 그 모든 인식을 너무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한 미군 장교는 전투 기록을 다시 확인한 뒤 믿기 어렵다는 듯 같은 질문을 2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정말 단독 교전이 맞습니까? 지원 화력 없이 저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 질문에는 단순한 놀라움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강한 화력을 가진 무기는 많습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센서도 많습니다. 자동화된 추적 시스템 역시 이제는 여러 나라가 운용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요소가 실전 한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묶여 하나의 전투 질서로 작동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한국 함정이 보여준 것은 부품의 우수함이 아니라 완성도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연합군 분석팀은 곧바로 교전 로그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첫 위협을 특정했는지, 왜 지휘 노드를 우선 타격했는지, 다수 표적이 흩어졌을 때 어떤 기준으로 위협도를 재분류했는지, 근접 방어 단계에서 어떻게 탄약과 화력을 낭비하지 않고 연속 차단을 유지했는지. 처음에는 단순한 전투 복귀로 시작된 작업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복귀가 아니라 연구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막았는가를 넘어서 이 체계는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으로 설계된 것인가를 묻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세계가 진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 체계는 특정 성능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탐지거리, 반응 속도, 명중률, 동시 추적수, 교전 가능 표적수 같은 지표들입니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늘 숫자표 바깥에서 무너집니다. 교란이 생기고, 판단이 꼬이고, 운용자가 압박을 받고, 예상과 다른 위협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성능표는 쉽게 의미를 잃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무기는 그 가장 지저분하고 불확실한 구간에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군 관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예상된 전투가 아니라 무너지는 전투에서도 살아남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투 직후 몇몇 연합국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저건 수출 장비가 아니라 전략 체계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 장비라는 것은 대개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실용적이며 운용 효율이 높은 무기를 뜻합니다. 그러나 전략 체계는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력을 보강하는 도구가 아니라 전장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산 무기가 이제는 쓸만한 선택지를 넘어 판을 다시 짜게 만드는 기준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전투 이후 각국 군 관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단일 함정의 화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함정 안에 담긴 철학이었습니다. 적을 많이 파괴하는 것보다 먼저 적의 구조를 읽고 그 구조를 무너뜨리고 살아남은 위협까지 단계별로 분해하며 전장을 끝까지 통제하는 방식. 이 교전은 한국이 단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현대 해전의 새로운 운영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미국이 기겁했다는 표현은
그래서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동맹국이 잘 싸웠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충격은 우리가 알고 있던 우위의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눈앞에서 보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강대국은 자신이 가장 앞서 있다고 믿는 순간보다 다른 누군가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더 정교한 해답을 보여줄 때 가장 큰 긴장을 느낍니다. 그 밤의 한국 함정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익숙한 공식이 아니라 새로운 정답처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방산시장으로도 곧바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실전은 언제나 최고의 광고입니다. 수많은 전시회, 브리핑, 홍보 영상, 성능 발표가 있어도 단 한 번의 실제 교전만큼 강력한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다수의 적, 야간, 전자교란, 근접 위협, 포화 압박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 모두 겹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은 즉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 체계를 우리의 연안 방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함정의 이 전투관리 개념을 접목할 수 있는가? 단순 도입이 아니라 공동 개발이나 체계 통합이 가능한가? 이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판도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이제 한국산 무기는 가격 경쟁력이 좋은 선택지로만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스스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고해야 하는 모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좋은 제품과 따라야 할 기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 전까지 한국이 전자에 가까웠다면 전투 후 세계는 점점 후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한 가지 질문이 여러 나라의 작전실에서 반복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미래의 해전도 이런 방식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장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 지금까지 구축해온 교리와 훈련, 전력 구조, 예산 우선순위까지 모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한국산 무기가 서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세계가 받은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이 모든 결과가 우연한 명장면이나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 한 척이 보여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기술 축적, 운용 철학, 체계 통합 능력, 그리고 실전 중심 설계가 한순간에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장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무기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저런 수준이 되었는가?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조금 다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무기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무서운 무기는 화려하게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조용히 쌓이고 실패를 반복하며 눈에 띄지 않는 선택들을 견뎌낸 끝에 완성됩니다. 그날 밤 바다 위에서 29척을 무너뜨린 한국 함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무기 한 종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군사기술, 생산 철학, 통합 운용 개념이 한순간에 응축되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방산은 늘 의심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만들 수는 있어도 완성도가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 빠르게 따라잡을 수는 있어도 판을 바꾸는 수준까지는 어렵다는 인식, 가격 경쟁력은 있어도 전략적 깊이는 부족하다는 평가. 이런 말들은 한국 방산을 따라다니는 익숙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의심이 한국에게는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압력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끝내 믿게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처음부터 하나의 원칙에 집착했습니다. 무기 하나의 성능보다 체계 전체의 연결을 먼저 완성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뛰어난 미사일, 좋은 레이더, 강한 포를 각각 보유하고도 실전에서 기대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 장비가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센서는 정보를 보지만 판단은 늦고, 화력은 강하지만 연결이 끊기고, 자동화는 되어 있지만 현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비교적 일찍부터 이런 문제를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 자체가 빠르고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탐지하고, 분류하고, 결심하고, 타격하고, 다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 이 긴박한 현실이 한국 무기 개발의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집중한 것은 개별 무기의 강함이 아니라 연결된 체계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다 위에서 미국이 충격을 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한 척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움직인 것은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센서 융합 기술, 전자전 대응 로직, 다수 표적 위협도 재분류 알고리즘, 실전형 교전 우선순위 개념, 근접 방어와 중거리 대응의 끊김없는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체계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인터페이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생물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한국 방산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장비를 하나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비를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끝까지 고민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무기를 제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투를 구성하는 언어로 보았습니다. 어떤 순서로 보고,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나누고, 어디서 결정을 자동화하고, 어디서 인간의 개입을 남겨둘 것인지. 이런 질문에 대한 집요한 축적이 결국 그 한 척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 특유의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종종 막대한 예산과 긴 개발 기간을 바탕으로 최고 성능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제한된 시간과 환경 속에서 당장 실전에 투입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식 무기 개발에는 현실감이 강해졌습니다. 복잡한 전장 조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가, 유지와 보수가 가능한가, 여러 체계와 붙였을 때 오류 없이 돌아가는가, 운용 인력이 짧은 시간 안에 익히고 전환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설계 초기부터 깊게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한국산 무기를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많은 나라는 멋진 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전장에서 실수하지 않는 무기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실전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전투가 꼬일수록, 교란이 심할수록, 숫자가 밀려올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강점. 바로 그것이 한국 무기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날의 교전 이후 세계가 한국을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학습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제 관심은 무엇을 팔 수 있는가를 넘어서 어떻게 이런 체계를 만들었는가로 옮겨갔습니다. 어떤 개발 절차를 거쳤는지, 군과 산업이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받았는지, 실전 시나리오를 어떻게 설계에 반영했는지, 왜 자동화와 인간 판단의 균형이 저렇게 정교한지. 이 질문들은 단순한 구매 상담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따라잡고 싶은 상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방산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술을 받아 조립하고, 면허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전장 운영의 해답을 먼저 보여주는 나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한 척의 함정이 29척을 바다 아래로 보낸 사건은 단지 전투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여준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도 만든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바꾼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집요할 정도로 축적된 산업 기반이 있습니다. 조선, 전자, 반도체, 정밀기계, 통신, 소프트웨어, 유도무기 기술, 시스템 통합 능력,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분야 같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엮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엮임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투체계까지 만들고, 센서를 만드는 나라가 소프트웨어 융합까지 밀어붙이고, 생산 공정을 아는 나라가 유지성과 운용성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이 산업적 연결성이 결국 군사적 완성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진짜 소름 돋게 느낀 것은 단순히 이번에 잘 싸웠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재현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연한 영웅담이라면 감탄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재현 가능한 체계라면 두려움이 됩니다. 한국은 그날 밤 자신들이 가진 것이 우연한 장면이 아니라 복제 가능한 전투 논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미국도 연합군도 경쟁국들도 모두 조용히 긴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한 번의 실전이 앞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가? 세계 해군은 더 이상 예전 방식대로 연안전과 다수 소형 위협을 계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산시장 역시 단순한 유명 브랜드나 전통 강국의 이름만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졌습니다. 누가 실제로 살아남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가? 누가 복잡한 전장을 먼저 이해하는가? 누가 무기를 물건이 아니라 질서로 설계하는가? 이 기준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수록 한국의 존재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번의 해전 기록이 아니라 미래 전쟁의 예고편이 됩니다. 전쟁의 방식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대개는 작은 균열처럼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일부만 알아차리고 대부분은 우연한 사례쯤으로 넘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본 장면이 사실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단 한 척의 한국 함정이 29척의 적성 선박을 무너뜨린 그날 밤 역시 바로 그런 균열의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의 충격적인 실전 사례였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미래 해전의 기준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세계 해군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다를 계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플랫폼의 숫자, 탑재 화력의 총량, 작전 반경, 전통적인 함대 운용 개념이 우위의 핵심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교전은 하나의 사실을 잔인할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미래의 해전에서는 단순히 크고 강한 전력이 아니라 복잡한 위협을 얼마나 빨리 읽고 분해하고 다시 질서로 바꿔낼 수 있는 체계가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안전과 해협, 에너지 수송로, 분쟁 해역처럼 좁고 복합적인 공간에서는 그 차이가 치명적으로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간에서는 거대한 함대보다 먼저 작고 빠르고 값싼 위협이 때로 밀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속정, 무인정, 자폭 플랫폼, 전자교란 지원선, 값싼 유도무기 운반선. 이런 전력은 개별 성능만 보면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교란, 지형, 야간, 혼선을 결합하면 순식간에 강대국 해군조차 부담스러운 위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를 한국 함정은 가장 선명하게 해결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해전의 질문 자체를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각국이 묻게 될 질문은 우리 함정이 얼마나 강한가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체계는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다수의 작은 위협이 동시에 밀려올 때 구조부터 끊어낼 수 있는가? 센서와 화력과 인간 판단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중요해질수록 한국산 무기의 존재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그 답을 실전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방산시장 역시 이 사건 이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브랜드, 전통, 정치적 영향력, 기존 동맹 구조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실전은 언제나 그 위에 군림합니다. 실제로 살아남는 체계, 실제로 버티는 전력, 실제로 복합 위협을 처리하는 구조가 드러나는 순간 시장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여러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좋은 가격의 무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장을 버텨낼 운영 개념 자체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중견 해군 국가들과 연안 방어를 중시하는 나라들에게 한국식 체계는 거의 교과서처럼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초대형 전력을 갖추기 어려운 나라일수록 적은 수의 자산으로 많은 위협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상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실전 구조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방식은 바로 그런 국가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해답이 됩니다. 적은 수의 플랫폼으로도 충분히 정교한 체계와 연결된 무장을 통해 전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메시지는 앞으로 훨씬 더 강하게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이 변화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나라일수록 새로운 전장 운영 방식이 등장했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이 가진 압도적 전력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가? 소형 다수 위협을 기존 교리보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가? 동맹국이 보여준 새로운 해답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고민은 단순한 칭찬이나 감탄의 차원이 아닙니다. 전략 재계산의 시작입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조차 이제 한국이 보여준 전투 철학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맹국의 우수한 장비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사고방식과 설계, 철학, 위협 대응 구조를 연구하고 참고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에게 엄청난 상징성을 갖습니다.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참고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이 변화가 바다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검증된 체계 철학은 다른 전장으로 확장됩니다. 공중전, 연안 방공, 무인체계 통합, 다층 방어망, 전자전 대응, 네트워크 중심 교전. 한국이 해상에서 보여준 먼저 읽고 구조를 끊고 잔여 위협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은 다른 영역에서도 매우 강한 응용 가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 사건을 단순한 해군 이야기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미래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 밤 바다 아래로 사라진 것은 29척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라앉은 것은 오래된 오해였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아직 시험대 위에 있다는 오해. 가격은 좋지만 기준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오해. 강대국 무기의 빈틈을 보완하는 수준일 뿐 전장을 새로 정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오해. 그 모든 인식이 검은 바다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지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문법을 제안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를 단순한 통쾌한 승전담이 아니라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한 나라는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왜 이겼는지 알고 그것을 반복할 수 있으며 다른 전장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나라가 결국 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협력의 대상으로, 어떤 나라는 학습의 대상으로, 어떤 나라는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셋이 동시에 시작되는 순간 한 나라의 방산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전략적 존재가 됩니다. 단 1척. 하지만 그 한 척은 너무 많은 것을 증명했습니다. 29척을 바다 아래로 보낸 화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읽는 능력, 구조를 끊는 판단,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체계, 그리고 미래의 해전을 먼저 이해한 나라의 무서움을 증명했습니다. 미국도 기겁한 이유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미래 전쟁의 정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날 밤 누구보다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